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3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에서 이야기할 내용은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팀들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조별리그 총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9월 6일 방송이었죠. 네.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프리뷰를 보내드렸는데 네. 다시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저희가 무려 100%의 적중률이더라고요. 네. 다 맞췄어요. 1, 2위 팀에 약간의 그런 오차는 있는데 진출하는 팀 그리고 이 팀은 좀 어렵겠다, 혼돈의 조다 다 맞췄어요. 정말. 저는 그래요? 101%로 해주세요. 왜요? 제가 굳이 왜 1%를? 그 9월 6일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가장 잘했다고 지금 제가 자평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코펜하겐 다크호스. 네. 코펜하겐이니까 2등 안에는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유로파리그로 가는데 유로파리그 가는 팀들 중에서 가장 승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높은 승점으로 유로파를 가게 됐는데 어찌됐건 선전했던 조별리그의 코펜하겐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셀틱은 참 어렵겠다 뭐 이런 것부터 그거는 시작해서 모든 디테일들이 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디테일이 다 맞았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번 조별리그는 큰 이변이 없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102%로 해주세요. 아, 또 왜요? 뭐가 있어요? 저는 네. 약간 죽음의 조로 봤던 모나코, 레버쿠젠, 토트넘, 체스카에서 체스카가 꼴찌를 할 거다. 네. 네. 네, 이걸 맞췄어요. 네, 체스카가 꼴찌를 할 거다. 101%로 다시 깎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분이 그 코펜하겐조에서 클럽 불의해 뭐 어쩌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그 영상을. 네, 1, 2는 뭐 그냥 변함이 없고 100.5%로 깎아주세요. 불의해가 복병구시를 할 가능성은 있다. 뭐 그 정도였지. 왠지 댓글에 그런 내용도 달릴 것 같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가 없죠.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변이 거의 없었다. 네. 이변이라고 한다면 로스토프가 홈에서 바이르미넨을 잡은 거.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한 의원님께서요. 네. 로스토프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혹시 바이르미넨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중에 로스토프 원정을 가서 한번 당할 팀이 있을 수 있다. 맞췄어요. 정확하게. 그것도 지구촌의 절반은 할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한 의원님과 같이 사는 방법이 어떻게 저희 102%로 올려드릴까요? 그러니까 102% 아유, 가져가세요. 다시 100.3%로 깎아요. 왜 그러냐면 네. 레스터 시티가 쉽사리 1위를 했잖아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리그를 어떻게 보면 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바디나든가 마흐레즈 같은 선수들 리그에서 빼버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그야말로 올인하는 전법으로 비교적 손쉽게 지금 1위를 했는데 저희는 사실 레스터의 고전을 맞아요. 좀 그거는 장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얘기를 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수하고 점수 깎겠어요. 100한 그럼 3. 100점 100 더하기 한 0.2점. 100.2점. 네.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어요. 그래도 결국은 레스터 시티와 포르투가 더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는 네.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맞추긴 다 맞춘 거예요.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자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프리뷰에서 저희가 100%의 적중률을 보인 네.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보면은요. 그런데 조별리그를 통과를 해서 16강에 올라가는 팀들을 보면은 지금 2위 팀들이 막강합니다. 1위를 조별리그에서 1위를 하는 건 사실 조금 수월하게 올라가려고 네.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가 뭐 않아요. A조 같은 경우도 아스날의 1위를 예상을 했었고 파리 상제르맹은 2위다. 그렇죠. 네,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 하락세가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만큼 이제 모양은 상당히 빅클럽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파리 상제르맹이나 바이르미넨 대표적으로 지금 2위에 있는 두 팀이 사실 아주 강했을 때보다는 조금 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강팀들이 2위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이번 편성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형평성이 좀 이상해지진 않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1, 2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마지막 날 가장 흥미로웠던 결과는 역시 레알 마드리드 대 도르트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요 네. 그 경기 중계하면서 사실 중계 해설자가 그런 멘트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느낌이 2대0에서 이제 2대2까지 됐잖아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꼭 막판에 수비를 조금 허술하게 하는 느낌이 약간 있으면서
홈팬들한테 요강 먹는 선에서 적당히 조 2위해도 괜찮다. 이런 느낌을 약간 받았어요. 그래서 조 2위 해도 뭐 그런 생각이- 멘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네. 안 되죠. 큰일 나죠.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레알이 뭐 의도적으로 뭐 그렇진 이거는 저는 않았겠죠.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레알의 자존심상 그렇습니다. 홈에서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도르트문트나 레알 마드리드나 피차에 그렇게 나쁘게 된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홈이었고 1위에도 분명히 생각은 있었겠습니다만 2위 한 걸로 어떻게 보면 레알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또 구도를 흥미롭게 맞습니다. 만드는 데 네. 있어서는 상당히 일조했던 마지막 날 한 판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팀 다 실리를 좀 챙겼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도르트문트하고 레알 소비에다 마드리드.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네. 또 보면은요, 스페인의 4개 클럽이 모두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건 뭐 이상할 거 없네요. 네. 뭐 항상 그랬으니까 비슷하게. 아니, 그런데 세비야 정도만 그렇죠. 가끔 떨어져서 유로파리그로 가서 우승하고 그랬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것도 사실은 이번에는 세비야가 유로파로 안 갈 거다. 네. 세비야가 리옹보다는 좀 우세할 그렇죠. 거라는 거를 네. 장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세비야의 유로파리그 4연패 포기 이것이 조별리그의 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로파리그 우승하는 게 자신이 없었는지 챔피언스리그 쪽으로 도망갔나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하여튼 유로파를 져버렸어요. 유로파의 황제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로파는 유로파대로 또 굉장히 재밌어질 것도 같아요. 왠지 이제는 세비야가 유로파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또 그냥 결정된 거 아니야? 막 그런 선입견도 드는데 세비야가 아예 유로파에서 빠졌다는 거는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또 양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윈인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대타로 이제 토트넘이 갔어요. 그렇죠. 네. 약간 세비야 느낌이 나요. 지금 토트넘이. 네. 우승을 점쳐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우승할 수 우승, 있다. 강력한 우승 후보 맞습니다. 네, 토트넘이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추첨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제 대진을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세한 프리뷰는 지금 못 해드리잖아요. 근데 조별리그를 살펴봤을 때 이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다 해서 저희가 베스트 11을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자, 어떤 선수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나요? 조별리그에서만 6경기 그렇죠. 활약을 네, 놓고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활약입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는 아스날 선수들이 조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선수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공격진부터 해볼까요? 네, 저도 한마디만 하고 저는 조금 덜 유명한 선수들도 많은데 네. 아스날 선수는 2명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아스날 선수 2명을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별리그를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이 그만큼 2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스날이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저는 최전방에 카바니 선수를 베스트에 선점을 했어요. 네, 카바니 특히 파리 상제르맹이 역시 아스날과 1, 2를 다투는 상황에서 파리 입장에서는 아스날전이 상당히 중요했고 이제 저희가 프리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카바니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가 파리 상제르맹은 제일 중요했다. 공백들이 있기 때문에 질라탄 선수나 카바니 선수가 아스날전 중요한 아스날전 첫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이루는 데서 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에 득점을 했고 실제로 조별리그에서 6골, 또 골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카바니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도 합쳐서 상당히 많은 골을 넣는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데 카바니 선수를 저는 최전방 공격진에 배치를 시켰어요. 네, 저도 최전방 하면은 저는 최전방 2명인데 저는 도르트문트의 오바메양 선수. 네. 6경기를 다 뛰지는 않았지만 골 분포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바메양 선수가 뛴 경기에서는 뭐 대부분 골이 들어갔다 할 정도로 카바니 선수보다 물론 골 수는 조금 적습니다만 오바메양 선수의 최근에 물오른 기량 레알 마드리드 전에서도 잘했죠. 오바메양 선수를 넣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스트라이커는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메시를 스트라이커로 10골 넣은 선수를 뭐 안 뽑을 수 없죠. 네. 저도 메시가 있습니다. 저는 4-2-3-1 전형을 구축을 했고요. 포지션이 조금 다르네요. 요번에는 제가 오랜만에 엽기적 전술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오히려 좀 교과서적인 포메이션으로 하고 이런 올스타 뽑을 때 장 의원님이 오히려 3백 이런 걸 많이 쓰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많이 하던 3-2-3-2 포메이션이 3-2-3-2요. 3-2-3-2.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MM 포메이션처럼 될 거예요. 네. MM. 저는 그냥 4-2-3-1 형태에서 네. 메시가 오른쪽 윙포드 배치를 했고요. 메시 선수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조별리그에서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었죠. 그리고 왼쪽 윙포드로 산왕 산체스, 네, 알렉스 산체스를. 근데 메시랑 같은 팀이잖아요. 메시도 있잖아요 지금. 네, 메시가 없어야 뭐 산왕 아니에요? 근데 저도 있어요, 저도. 메잇 산잇. 네. 메시가 있거나 없거나 산체스도 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메시가 있다는 걸 지금 강구하고 산왕이라고 했네요. 네. 그리고 이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팀 동료인 외질. 네. 이견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산체스와 외질 선수 두 선수는 특히 조별리그 경기 때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환상적인 득점, 그리고 또 아스날의 아주 순탄한 행보에 있어서 아스날의 경기 내용도 상당히 제일 좋았던 팀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체스와 외질 선수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3-2-3-2라고 했으니까 투톱 아래쪽에 세 명을 네. 말씀드리겠는데 알렉시스 산체스와 메스트 외질입니다. 당연히 그 산체스 선수는 가시적인 공격 포인트보다도 아스날의 전체적인 찬스를 그럼요. 창조해내는 어시스트도 많고. 데 있어서는 산체스 선수가 정말 최고의 활약이었다고 할 만하고 뭐 외질 선수는 엄청났던 그 루도 고레츠전의 골을 비롯해서 역시 산체스 선수의 또 못지않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의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더 있는데 네이마르 선수예요. 네. 네이마르 선수가 메시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었다면 네이마르 선수는 가시적인 공격 포인트 상에 어시스트가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네. 조별리그를 통틀어서. 네, 네이마르, 외질, 산체스. 네네. 네, 장 의원님 포메이션으로 다시 넘어가 그렇게 볼까요? 되면 이제 저는 4-2-3-1에 4-2인데요. 네. 중앙 미드필더 저는 2명이고 한 명은 드링크워터. 레스터 시티의 드링크워터입니다. 네, 캉테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드링크워터는 지난 시즌에 캉테에게 좀 가려졌던 다른 능력까지도 지금 점점 더 잘 보여줬다.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만큼은요. 기본적인 패스 능력은 원래 좋았던 선수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 캉테만큼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드링크워터가 레스터 시티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래서 초반에 드링크워터의 이러한 상승세 때문에 물론 뭐 마레즈나 이런 수의 공격 포인트가 있어서 신승을 거두는 순항을 하긴 했습니다만 드링크워터가 없었다면 무실점 경기를 그렇게 유지하면서 순항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한 명의 미드필더는 세비야의 은존지 선수입니다. 역시 은존지 선수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를 조별리그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준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아닌가. 프로 선수로 치면 이제 몸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네.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네. 과거에 뭐 블랙번이나 스토크시티 시절보다 뭐 여러 가지 능력에서 공격, 수비, 뭐 전체적인 시야, 스킬 이런 부분들 다 한 단계씩 좀 올라간 느낌이에요. 은존지 선수, 그래서 드링크워터와 은존지를 지금 선발했습니다. 저의 그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스티븐 은존지 선수입니다. 일단. 네, 은존지 선수. 은존지 선수는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세비야의 후안 세바스찬 베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존지 선수가 세비야의 중원에서 풀어나가고 조율하고 패스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예전 2000년대 초반에 세계적인 미드필더였던 베론 선수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베론 선수가 사실은 뭐 드리블 돌파나 이런 거는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지만 볼을 굉장히 잘 다루는 선수였어요. 원터치, 뭐 투터치, 툭툭툭툭 주고받는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세리에 A에서부터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선수인데 요즘 은존지 선수의 패싱이나 이 볼 다루는 능력을 보면 베론 선수 스타일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고 오히려 그 신체 조건을 활용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베론보다 공헌도가 더 좋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존지 선수가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이제는 거의 올라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 은존지 선수의 파트너는요. 저는 드링크워터 선수는 아니고 제가 이번 조별리그에서 가장 잘한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팀이 모나코거든요. 네. 모나코의 파비뉴 선수를 저는 파비뉴 선정을 좋죠. 했어요. 아주 멀티플레이어로 아주 만능형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나코의 전체적인 빠른 엔진을 또 중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동케 하는 선수가 파비뉴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나코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모나코가 지금 현재 유럽 한 5대 리그를 통틀어서 골을 가장 많이 넣고 있는 팀이 모나코예요. 리그에서만 49골인데 49골이면은 경기당 3.1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다른 리그의 유명 팀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많은 골인가 적어봤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2.6골 나와요. 리그 골수가.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골 많이 넣은 팀이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이 2.5골 정도가 나오거든요. 첼시도 비슷해요. 첼시는 리버풀보다 약간 적을 거예요. 네. 어쨌든 비슷해요. 그거 대충 비슷하고 그런데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2.4골 정도가 나와요.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많이 넣는 것 같은데 도르트문트도 2.4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나코가 엄청 모나코가 많아요. 프랑스 리그가 게다가 전통적으로 골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그러니까요. 리그가 아니고 오히려 평균 득점으로만 보면 가장 낮은 리그 축에 속하는 게 프랑스 리그인데 여기서 지금 3.1골을 넣고 있다는 것은 모나코 자체가 지금 상당히 대단한 팀이 됐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는 미리 감독상 이야기하면 저는 자르딤 감독을 감독상 후보로 꼽아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나코 출신 선수들이 각 리그 각 팀에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모나코가 사실은 2015년 여름쯤에는 어떻게 보면 풍지박산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리빌딩이 됐던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니 카라스코가 지금 아틀레티코에 있고 앙토니 마샬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고 그때 나간 선수들이 주력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콘도그비아 선수가 인터밀란 나갔고 뭐 압데누어 선수도 나갔고 중요한 선수들을 상당수를 잃었음에도 지금의 팀을 다시 리빌딩을 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공격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르딤 감독과 모나코는 프랑스 리그 내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시즌 지금 한 절반이 좀 안 됐지만 가장 격찬받아야 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제 수비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뽑은 그 4-2-3-1의 그 나머지 4명 누구죠? 저는 포백에 다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왼쪽에는 필리페 루이스, 오른쪽엔 알베스, 센터백에는 코시엘리와 바란. 오, 이렇게 아스날 3명. 네, 아스날에서 3명이에요. 원래 코시엘리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코시엘리를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코시엘리가 리그뿐만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 시즌에. 코시엘리는 뭐 그래서 바란 선수 상당히 잘했고요. 출장 어떤 횟수, 그 다음에 또 활약도로 봤을 때 4명은 뭐 유명한 선수긴 합니다만 다 들어가야 된다. 알베스도 뭐 지금 약간 하향세 아니냐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가 저는 제 몫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4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한 의원님은요? 저는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몇 명의 선수에게 하고 싶어요. 일단 바란 선수. 바란 선수는 제가 안 뽑은 선수들이에요. 저는 안 뽑았는데 바란 선수가 잘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 팀 실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바란 선수가 제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보누치 선수라든가 세비야의 파레아 선수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고딘 선수 역시 지난 바이에른 뮌헨 분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여전히 잘해줬고 지금 말씀드린 파레아, 고딘, 바란, 보누치 사실 다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인데 뭐 이번에는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 알베스 선수도 굉장히 잘했다는 거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니 알베스 선수 말고 사실은 윙백 중에 뽑고 싶었던 선수가 그 세비야의 마리아노 선수도 네, 마리아노 사실은 좀 뽑고 싶었는데 다니 알베스 선수와 마리아노 선수에게도 미안하다는 그래서 제가 6명의 수비수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미안하다는 선수 다 될 수 있는데 본인만 그렇게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3명의 이제 저의 수비수는 필리페 루이스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네. 그리고 지브릴 시디베 선수. 시디베 선수. 네, 모나코의 윙백을 저는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중앙 수비가 이제 한 명인데 약간 의외적인 선수를 하나 넣습니다. 코펜하겐에 마티아스 요르겐센 선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마티아스 잔카라는 별명으로도 많이 그렇죠. 불리는데 잔카, 마티아스 잔카 요르겐센 선수. 이 요르겐센 선수가 그 코펜하겐이 일단 팀 실점이 물론 최약의 조에 들어 있었다라는 의미는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축구라는 것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코펜하겐이 실점이 적은 것이 평가절하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조별리그에서 가장 실점이 적은 팀 셋이 어디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벤투스 뭐 이 두 팀은 근데 좀 예상이 되죠. 네. 원래 실점이 좀 적을 것으로 그리고 코펜하겐이에요. 코펜하겐. 요 세 팀이 2실점씩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수비에 있어서 특히 클리어런스 이른바 걷어내기 이런 혹은 뭐 블로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마티아스 요르겐센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고요. 여기에 그 요르겐센 선수의 또 장점이 어떻게 보면 저 수비 라인의 은존지예요. 이 선수가 키는 190대인데
볼을 상당히 침착하고 편안하게 다루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코펜하겐이지만 좀 더 빅리그에서 뭔가 좀 빌드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의 수비수를 찾는 팀이 있다면은 요르겐센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선수예요. 이 평정심이라든가 발밑 기술이 여기에 이 마티아스 요르겐센 선수도 조별리그에서 2골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수비적인 공헌도 어떤 빌드업에서의 또 공헌도 여기에 어떤 득점력까지. 그래서 조별리그에서는 저는 코펜하겐의 요 선수를 네. 꼭 넣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안 그래도 추천해드렸습니다. 에이전트한테. K리그 클래식. 마티아스 요르겐센 예, 선수. 수원 삼성이나 이런 지금 수비수. 그 몸값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직은요. 아 정말로 이 농담이 아니라 농담 아닐 것 같아요. 클래식에 예. 추천을 해주신 농담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칸디아나비아 인근 이런 팀들의 수비수들이 괜찮은 수비수들이 있는데요. 네. 뜨기 전에 잡아와야죠. 그렇죠. 근데 이미 덴마크 국가대표예요. 이미 지금 대표긴 해요. 현 대표예요. 근데 현 대표. 예전처럼 조금만 투자를 하면 우리가 뭐 크로아티아 대표 뭐 마토 선수나 그렇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잘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K리그에 지금 좋은 수비수들이 아무래도 용병들이 활약을 많잖아요. 네. 수비가 약한 팀들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스트 11의 마지막 포지션. 골키퍼는 누굴 뽑아오셨나요? 저는 일단 미드필더 다 예전에 한번 다뤘던 선수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은존지 하면 뭐 기억나세요? 은씨다. 지조는 은존지. 네, 그거 그리고 제가 저 예전에 장현님이 했었잖아요. 뭐 네. 존지야 뭐 이랬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요. 네. 굳이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끄집어내 주셔갖고. 키퍼는 네. 오블락. 오블락. 네, 오블락. 이 오블락 선수가 이 승부차기에는 좀 약한 키퍼로 돼 있는데 페널티는 또 곧잘 막아요. 이번 조별리그에서도 사실 뭐 필드 플레이에서의 세이브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했던 아마 에인트호벤전이죠. 거기서 페널티를 막아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아틀레티코가 손쉽게 1위를 빨리 확정하는데 상당히 큰 공헌이 됐던 거죠. 물론 키퍼는 사실 좀 도토리키적인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잘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오블락은 좀 밀어주고 싶습니다. 너무 이제 실력에 비해서 지명도가. 지명도나 뭐 이런 근데 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여전히- 마드리드 선수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그러면 같아요. 여전히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 번 더 밀자. 번 더 밀어주자. 네, 오블락은 좋은 키퍼다. 네, 정말 그래서 오블락. 골키퍼하기 최적의 이름을 가진 오블락.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고딘 선수도 빼서 아까 미안하다는 명단 안에 집어넣었는데 오블락 선수에게도 좀 그래서 그만 미안하셔도 돼요. 왜 계속 사과를 하세요? 오블락 선수 굉장히 잘했어요. 네. 오블락 선수 잘했고 부폰 선수에게도 좀 미안하고 카스퍼 슈마이켈 골키퍼에게도 어차피 조금 못 들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정말 우리 방송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네. 배려심 아니, 저는 넘치는 진짜로. 방송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블락, 카스퍼 슈마이켈, 제안 루이지 부폰 이 세 선수에게는 분명히 미안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의 골키퍼는 그래서 누구냐면 네. 위고 요리스 골키퍼입니다. 요리스. 네, 토트넘이 비록 제가 코펜하겐 3위로 갔습니다만 요르겐센 선수 뽑았듯이 토트넘도 유로파리그로 가게 됐습니다만 요리스 있기에 그래도 토트넘이 그렇게 잘했다. 좀 뿌듯하네요, 저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한 의원님께서 요리스를 좀 인정해주는 느낌. 네, 뿌듯합니다. 왜 제가 뿌듯하신 요리스를 거죠? 네. 아니 언제- 인정을 원래 했는데 이렇게 베스트로 딱. 베스트에 제가 뽑은 거는 네. 기억상 처음인 것 예, 같아요. 베스트로 이렇게 네, 뽑은 네. 게 처음이거든요. 어쨌든 오블락 요리스 사실 난역 난제였어요. 그리고 카스퍼 슈마이켈 선수는 6경기를 다 뛰지 않은 그게 약간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경기에서는 특히 코펜하겐을 잘 방어했었어요. 레스터 시티의 슈마이켈 골키퍼가 코펜하겐전에서 그 코르넬리우스 선수가 결정적인 거를 한 2개 정도 막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레스터가 올라가고 코펜하겐은 유로파 가고 여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결정적이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슈마이켈 선수도 어쨌든 아버지 이름에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굉장히 조별리그 잘했습니다. 네, 정말 조별리그에서 대단한 활약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베스트 11까지 꼽아봤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최고의 골 장면들 기억나시는 거 있을 거 진짜 아니에요? 베스트 골이 네.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 챔피언스리그를 제가 오래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별리그 단계에서 이 정도로 멋진 골이 많이 터진 맞아요. 조별리그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아주 많았어요. 너무 멋진 골. 많아요. 그러니까 자,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탑 3로 압축을 쓰리. 해서 딱 3개씩만 뽑아보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하고 겹치는 골이 제 생각에 한 의원님 좀 보질 않았기 네. 때문에 제가 2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중에 2개. 2개 딱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위부터. 한 의원님은 무조건 이제 이게 있을 거예요. 조별리그 4차전
외질 선수가 2대2 상황에서 키퍼를 살짝 제치고 네, 2명을 속이고 넣은 골. 네, 그 골은 분명 있겠죠. 네. 그 골이 제가 1위입니다. 1위. 아 1위를 벌써 까시면 어떡해요. 그냥 어차피 아이, 저 1위예요, 그게. 예. 오. 네, 제 1위. 두 분 다 참 긴장감 없이 방송하시네요. 아이, 그 뭐, 3, 2, 1 이렇게 베스트 가야 외질. 되는데. 아, 이런 거 가지고 뭐 아스날 긴장을 또 할 플레이어인데 필요 없. 뭐. 이건 1위죠. 2위는요. 조별리그 5차전 베식타스와 벤피카전에서 나온 베식타스의 첫 번째 골. 토순 선수의 오른발 바이스클킥. 아주 멋진 골입니다. 이 골을 전 2위. 저의 2위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졌던 바르셀로나의 2차전. 그러나 골은 먼저 넣었었죠. 네. 리오넬 메시 선수의 골인데 이 메시 선수의 골을 넣은 이유는 절묘한 장거리 카운터 어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스체라노 선수가 수비를 이제 걷어냈던 걸로부터 시작이 돼서 메시로부터 출발해서 네이마르 거쳐서 메시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쪽 페널티 박스에서 저쪽 페널티 박스까지 오는 역습이었는데 한 10몇 초 정도 동안에 역시 10몇 차례 정도 터치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야말로 카운터 어택의 교본과도 같은, 여기에 또 메시, 네이마르 이 두 선수의 또 아주 절묘한 기술적인 플레이 같은 것이 결부가 돼서 팀골로서 아주 장거리 카운터 어택에서는 아주 좋은 골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네. 개별적으로 터트린 멋진 골들이 제가 적어온 것만도 한 10개 이상 되는데 요거는 상당히 팀골로서는 괜찮은 골이기 때문에 저는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3위로 조별리그 3차전. 이 선수가 첫 경기 파리 상제르맹전에서도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었고 두 번째 바젤전에서도 아주 멋진 어시스트 2개를 해줬고 알렉시스 산체스입니다. 3차전 루도고레츠전에서의 첫 골, 로빙골. 사각에서 2선 돌파가 된 상황에서 코너로 그냥 로빙골을 넣었어요. 네. 키퍼 키 넘겨서 대단한 골을 넣었습니다. 대승의 발판이 됐던 골인데요. 그 골을 3위. 3위. 네, 아스날 선수가 또 2명이 있네요. 그러네요. 네. 자, 3위 과연 우리 한의원님도 같은 생각일까요? 네. 아까 장전 위원님이 분명히 두 개는 겹친다 그랬잖아요. 네. 예측력이 뛰어나신데 일단 그 알렉산더 프리조비치 선수,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 알란 자고예프 선수,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좀 있으면 이제 브레멘으로 가게 될 지금 또 사과하시는 토마스 건가요? 딜레이니 선수, 지금 사과 야신 브라임이, 야닉 카라스코, 파울로 디발라, 마렉 함식, 블라들렌 유르첸코, 미겔 라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순 선수까지 미안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번 진짜 이번 조별리그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챔피언스리그 모든 조별리그 통틀어서 예술적인 골이 가장 많았어요. 영어 잘하잖아요. 네. 지금 얘기한 거 좀 번역해서 네. 진짜 선수한테 좀 줘요. 좀 그럴까 SNS. 봐요. 예. 네, 특히 너무 아까워. 이거는 제가 공동입니다. 요거는 공동이에요. 베르캄프 스타일의 골인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의 그거죠? 골. 네. 또 하나는 지단 감독의 예전 전설적인 레버쿠젠전에서의 골과 같은 베일 선수의 베일 선수 발리 골도 게럿 멋졌어요. 베일 선수의 레기아 바르샤바전에서의 가공할 왼발 발리. 네, 호날두 선수가 헤딩으로 떨궜는데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 지단 선수 옛날 왼발 발리하고 상당히 그게 저는 연상이 됐는데, 베르캄프를 떠올리게 하는 알렉시스 산체스와 지네딘 지단을 떠올리게 했던 가렛 베일 두 선수에게 같이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맞추셨어요? 2개 있다고? 네. 보셨죠?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면 알아요. 뭐가 올지 딱 느낌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네. 사과를 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사과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사과를 많이 하시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죄송한 게 네. 많으신지. 자, 그 선수들한테 정말 심심한 사과를 전하면서 저희가 최고의 골 탑 3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조추첨이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자세하게 프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과연 이번 프리뷰도 원투펀치가 얼마만큼의 적중률을 보일지 여러분 꼭 기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첨이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정말 그러니까요. 이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외국 어떤 언론들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16강 라인업이다. 그 재미없는 경기가 거의 없을 만한 네. 16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뭐 탈락한 팀들한테 또 사과하시겠어요? 사과해야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16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더 발전하고 앞으로 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클럽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청문회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네? 계속 자면서 아니 저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니요. 청문회에서는 모릅니다라든가 뭐 동문서답으로 일관을 한 그런 것과 하긴 저는 그렇죠. 180도 다른 거죠. 네. 저는 딱딱 지명해서 이거는 선정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러나 잘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청문회에 청문회 비교를 물 하세요. 중에 이게 크도 봐서 그래. 자, 저희가 조추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자세한 프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프리뷰에서 100%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2부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승부 예측 결과와 함께 또 이번 주말 해외축구 프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